지금부터는 오늘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자신을 해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은 순간 달콤한 유혹입니다. 순간을 넘기기 위한 하나의 달콤한 유혹이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거짓말은 특히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하나의 시한폭탄입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서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 정치인들한테는 정직을 굉장히 높게 우선시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공공 분야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거짓말을 할 경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커다란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반교육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뉴스를, 거짓 경제 뉴스를 만드는 분들, 본인만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념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밀지 마시고요. 경제는 대부분이 데이터, 수치에서 많은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쓴 11월 달에 출간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꼭 좀 구입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선을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기 촛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국민이 알아야지만이 정부를 제대로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꼭 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야당은 늘상 야당의 지도자들이 많이 쓰는 게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이런 식의 논리를 그러니까는 무책임하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당의 정치 지도자 입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동영상을 그러니까 보고 이것을 유통시키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나쁜 정치인들입니다. 굉장히 나쁜 정치인들이에요. 일부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의원이 더 낫다고 얘기하시는 젊은 사람들 꽤 있는데 그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치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기간에 경제 성과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 OECD 사이트에 가면은 다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OECD에서 발표한 수치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달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7년 1분기, 정확하게 1분기 이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아직 4분기는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4분기가 바로 며칠 전에 끝났잖아요. 3분기까지 기간을 성장률을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10.6% 성장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요. 대한민국은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2분기부터 계산을 한 겁니다. 2분기부터.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겠죠. 하여간 1분기 이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이죠. 10.6%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G7 국가들이 미국부터 캐나다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1.9%입니다. 미국이 우리 다음인데 9.4%입니다. OECD 평균이 맨 밑에 줄에 있죠. 7.0%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경제 성적표를 가지고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팬데믹 이후 2020년부터 올해 3월달까지, 올해 3분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5%가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뒤를 이어서 1.4% 성장을 하고 있고요. OECD 평균이 0.8%이고 일본은 마이너스 1.9%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일본은 사실상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 있었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요. 그렇죠? 우리하고 일본의 차이는 12.5%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일본과 한국 간의 격차가 축소 혹은 역전이 되는 이유인 겁니다. 이게요. 자, 이 데이터까지 부정하진 않으시겠죠? 데이터까지요. 제가 이 데이터들을 강의 끝나고 내일 정도에 게시판에 다 올리겠습니다. 오늘 늦게 끝나고 내일 뉴스공장 출연하기 위해서 오늘은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자, 문재인 정부 기간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증가율입니다. 이번에는요. 2016년에 우리나라가 4만 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이건 물론 구매력 기준입니다. 대개 국제 비교할 때 국민소득을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대개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가 소득으로 비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2021년에 43,800달러를 넘었습니다. 성장률이 12.2% 비슷하죠? 아까 앞에서 본 거랑요. 미국이 6.9%고요. 일본이 4.7%뿐이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5.9%뿐이 안 됩니다. 이거 OECD 통계입니다. OECD 통계예요. 그래서 2021년 현재 OECD 계산법으로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를 우리가 제치고 있습니다. G5죠. G5인 겁니다.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다음인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베네수엘라랑 비교를 해요? 자,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율입니다. 이거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도에 27,178달러입니다. 이거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명목 가치로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증가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달러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달러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박근혜 시기 연평균 1.9%가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기간은 4년이고 문재인 기간은 5년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5,913달러가 올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2,100달러 정도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이 증가했잖아요. 물론 1년이 더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 1.9%고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이 3.7%로 거의 2배입니다. 거의 2배죠. 그렇죠? 자, 베네수엘라의 성장률입니다. 2014년부터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하고 베네수엘라를 비교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베네수엘라 1인당 GDP입니다. 12,000달러를 찍고 나서 계속 하락해가지고 지금 2,00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35,000달러가 넘었습니다. 비교할 걸 좀 비교를 해야죠. 이런 얘기 듣고 같이 흔들려가지고 나라 경제 폭망했다 얘기하시는 분들 제발 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발 좀요. 자, 최근 언론에서 지금 맨 위에는 중앙일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2030년부터 60년 1인당 잠재 성장률이 OECD 공동 꼴찌다. 캐나다하고 공동 꼴찌다. 동아일보에서도 나왔고요. 채널 A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연합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이걸 가지고 잠재 성장률은 꼴찌고 나라비 증가속도는 OECD 1위다 그랬어요. 2030년에서 60년이 문재인 정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이 데이터가 OECD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030년에 만약에 지금 국힘당이 집권을 하면은 국힘당한테 이런 얘기 할 겁니까? 예?
2030년, 60년, 2030년에서 60년하고 문재인 정부가 무슨 관계 있냐고요. 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 정부는 이거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OECD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이런 주제의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달에 나온 거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60년까지, 2000년부터 2060년까지 장기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1인당 우리나라의 그러니까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물론 구매력을 기준으로, 다 구매력으로 기준합니다. 국제 비교는요. 우리나라가 2016년도에 한국이 이탈리아를 간발의 차로 제칩니다. 한 25달러 정도 앞서기 시작하죠. 2016년도에요. 빨간 선이 한국이고 파란 선이 이탈리아입니다. 저희 2000년경만 해도 한참 밑에 있었는데, 그렇죠? 자, 2019년도에 한국이 일본을 간발의 차이로 제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60년까지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잖아요. 아까 2030년부터 60년까지 잠재 성장률이 꼴찌다 했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우위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이거 2000년부터 2060년까지 이 신문들이 보도한 그 얘기예요. 자, 2021년 지난해 한국이 프랑스를 한 500달러 제쳤습니다. 프랑스를요. 예? 1인당 실질 GDP에서. 이게 OECD 통계입니다. 예? 2000년경만 하더라도 우리는 2만 달러대 초였었고 프랑스는 4만 달러 근처에 있었었고, 예? 이랬었는데 이렇게 추격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기업이 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면요, 기업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이 잘해서. 그럼 만약에 이명박 정부나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 경제 성적이 나빴으면 그때는 기업을 못 살게 고소가 된 겁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흔히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뚱딴지같이 또 이거 기업이 잘해서 그런 거래. 좀 앞뒤가 좀 일관성 있는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기업이 잘해서 때. 그런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요. 아까 인사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지난해 수출액이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출액 중에서 6천 달러가 넘은 때가 6천억 달러가 넘은 때가 2018년 딱 한 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해는 팬데믹으로 수출이 많이 그러니까 감소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기저효과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수출액이 높았었던 2018년하고 비교를 해야지만이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2018년보다 평균 6.6%가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이요. 7%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 수출액이 9.4% 증가했습니다. 대기업은 6%도 안 되게, 예? 4 내지 4% 정도뿐이 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잘해지냐 이거예요. 기업이 역할한 거라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의 주력 부대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수출도 증가했지만은 평균 이상을 한 게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평균보다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업의 역할이에요? 특히 수출 지역을 보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썼던 외교 정책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잖아요. 신남방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세안 10개국하고 플러스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북방은 러시아를 비롯해가지고 과거에 러시아 소련에 있다가 독립한 국가들 13개 국가 플러스 뭐냐면은 동북삼성, 중국의 동북삼성인데 이걸 이제 신북방이라고 이렇게 정부가 규정을 하고 여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죠. 이건 왜 공을 들여야 되냐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중국이라는 커다란 나라를 끼고 살고 있잖아요. 중국을 1대1로 상대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힘이 우리가 인구도 작고 경제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대응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공통된 문제예요. 아세안 국가들이 다 중국하고 인접하고 있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저쪽 중앙아시아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주변 인접 국가들 같은 공통의 그러니까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간에 서로가 네트워크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 나온 겁니다. 이건 제가 한 20년 전부터 주장했던 정책 얘기입니다.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소위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신북방 지역에 2018년 대비 얼마나 수출이 증가했습니까? 지난해 24%나 증가했어요. 신남방도 그러니까는 5.5% 증가했고요. 신남방, 신북방 합해서 7.1%가 증가했습니다. 평균 이상으로 이들 지역에 수출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이건 11월 달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12월 달까지 아직 지역별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국가별로요. 자, 우리나라 수출의 변화를 보게 되면요. 2018년에 6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요. 수출액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5,400억 달러대로요. 이게 2011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었어요. 잃어버린 10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수출액이 한 50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반도체가 한 70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면은 나머지는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2018년 수출액의 최고 기록은 반도체 경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반도체 경기가. 실제로 2018년 이후에 반도체 경기가 꺼지면서 2019년에 수출액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도,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의존도가 대한민국 경제에 그러니까는 고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전에 박근혜 정부 4년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수출액입니다. 총 수출액. 이건 뭐 5년이고 4년이니까는 비교가 불공정하죠. 연평균으로 계산을 했어요. 연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 5,400억 달러가 채 안 되고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는 5,760억 달러 정도 가깝습니다. 약 400억 달러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 폭망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업이 잘했다? 그러면 종래 패턴인 대기업이 주도를 했어야 되는데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이걸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왜 외면하십니까? 객관적인 사실인데. 자, 반도체가 그러면 우리가 올해 그러면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최고의 6,445억 달러를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2018년에 비해 가지고 한 400억 달러 증가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반도체가 기여한 거는요. 반도체는 2018년에 비해서 1%뿐이 안 증가했어요. 반도체는 1%뿐이 안 증가했어요. 즉 반도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반도체는 평균적인 역할도 못했어요. 평균적인 역할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것들이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만들어낸 수출 실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기업이 잘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주력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예? 주도를 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의 13대 주력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13대 주력 품목이 2018년에 한 78%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수출액이에요. 그러니까 13개가 굉장히 강한 거죠. 13개가 대부분이 뭐냐면은 재벌 대기업들의 주력 사업들입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선박 뭐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13대 주력 품목 중에서 6개는 2018년에 비해서 하락했어요.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것들
바이오헬스, 중소기업의 진단키트가 수출이 증가하면서 만들어낸 저 성과입니다. 농수산식품, 화장품, 플라스틱 제품, 다 이게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냥 기업의 역할을 퉁칠 수가 있습니까? 중소기업도 기업이죠. 근데 중소기업이 갑자기 무슨 경쟁력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진단키트가 왜 이렇게 수출이 잘 됐어요? 대한민국 K방역의 힘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농수산식품이 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K컬처, K문화의 힘이잖아요. 예? 그렇죠? 화장품이 왜 수출이 많이 되냐고요? K드라마, K팝, K 이런 거잖아요. 문화잖아요, 다요. 예? 이런 것들의 성과라고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기업이 잘해서 한 거다, 퉁치는 것은, 이거는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지요.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사말에서요. 2019년에 아베 경제 침략을 물리치면서 세계 경제 규모 3위인 일본을 물리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일본을 그 당시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위축되기도 했었고요. 솔직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고 나서는 지금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이 많은 국민들이 없어졌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부담감 갖는 국민들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요. 그게 그 자긍심, 그것이 지금 민주주의의 저력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K문화를, 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결과를 이어놓은 거고요. 그 한국 국민들의 K민주주의의 힘이 K방역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게 이렇게 수출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촛불 정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외면하면요,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 함정에 빠져요. 이거 설명을 못 해내요. 자, 2022년 올해는요, 영국을 제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OECD, 아까 그 OECD, 우리나라가 2030년부터 60년 사이에 잠재 성장률이 공동 꼴찌라고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그에 따르면은 2020년이면 영국을 제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국보다 앞서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026년 아마 제2기 촛불 정부 때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5년 후 캐나다를 제쳐요. 예? 그러면은 남은 나라는 누구예요? 독일하고 미국뿐인 거예요. 아까 2030년부터 60년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 꼴찌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30년 되기 전에 우리가 G3가 된 거예요. G3가 된 거라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거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평가하려면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왜 2030년부터 60년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그걸 연결해가지고 공격을 하냐고요. 예?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예? 이거는 초딩들도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예? 자, 봐보세요. 2060년, 그들이 얘기하는 2030년부터 60년 사이에 우리가 꼴찌한다 했잖아요. 2060년에 OECD 추정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1인당 GDP가 6만 6천 달러가 됩니다. 미국이 9만 3천 달러대. 그 다음에 독일이 7만 1천 달러, 프랑스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1,000달러 차이가 1,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세 번째고, 한국이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예요. 꼴찌한 결과가 이 정도예요. 예? 꼴찌한 결과가 이 정도라고. 2060년 이 수치가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1, 2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40년으로 어떻게 이거를 추정을 해요. 근데 신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2030년부터 60년 사이에 우리가 꼴찌라 이거예요. 근데 꼴찌라 하더라도 2060년에 우리나라가 G4예요. 예?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6천 달러대가 넘는다고요. 예? 왜 이런 사실은 외면하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은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한번 결과를 봐보세요.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가 2013년이잖아요. 2013, 14, 15, 16. 한국은 25위 안팎이 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요. 전 세계 그러니까 148개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25위 안팎이 했었잖아요. 베네수엘라는 130위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하고 비교를 해요? 이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경쟁력에는요. 모든 게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도, 인프라, 정보통신, 거시경제, 소득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죠. 건강, 국민의 건강, 기술,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스템, 시장 규모, 비즈니스 역동성, 혁신 역량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부터 10등분이나 27에서 17위로 뚝 떨어진다. 올라간 다음에요. 2019년에 13위까지 올라갑니다. 2019년에요. 2020년은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잠깐 지금 이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집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건 세계 경제 포럼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매년 리포트라고 해가지고요. 그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이런 수치를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여기 거짓말하면 제 신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130위권 나라예요. 거의 꼴찌인 나라하고 어떻게 13위인 나라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보다 개선이 됐잖아요. 이 경쟁력은 기업 혼자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밑에 이 경쟁력을 계산하는 요소들 제가 소개해놨잖아요. 예? 민주주의 순위입니다. 매년 3월 달에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하는 그 자료,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수치를 계산하는 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도부터 민주주의 1군 국가로 진입을 합니다. 민주주의 1군 국가라면요,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저겁니다. 큰 나라 중에서는 독일 정도가 포함된 나라, 저 군이에요. 근데 일본은 민주주의 2군에 속합니다. 2군에. 베네수엘라는요, 150이 안팎에 이렇게 달하는 나라입니다. 꼴찌 거의, 그러니까요. 어떻게 베네수엘라하고 한국을 비교합니까? 민주주의 1군하고 민주주의 가장 꼴찌인 저 군에 속해 있는 나라고요. 홍준표 후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투명성 지수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52위였었어요. 근데 2020년 3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개선했잖아요. 2018년도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베네수엘라 거의 꼴찌입니다. 179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걸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경제 성적뿐만 아니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 투명해야지만이 기업들도 기업 활동하기가 좋은 거예요. 투명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뇌물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베네수엘라하고 비교를 해요?